어이. 자, 이번 시간은요, 물권법이에요. 물권, 그래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고, 그러한 법을 정해놓은 걸 물권법이다.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정해놓은 법이다. 물권법이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게 문제죠. 물권의 특징은 배타적 지배권을 그 특징으로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유물, 볼펜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도 없이 쑥 뺏어갔다는 거죠. 쓰고 있는 볼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돌려줘라 그럴까? 손목을 확 꺾어버릴까요? 그렇죠. 손목을 꺾어야 되겠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고, 이렇게 지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물권이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직접적으로 지배한다의 의미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익을 얻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간섭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배할 건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배할 건지.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이다. 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배할 때 세상에 누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대세권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권이다.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시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걸 공시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은 공시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상 부동산 아니면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아니면 동산으로 구분하죠. 이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건물이에요. 동산은요, 부동산 아닌 모든 물건이 다 동산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거고,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거고, 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알린다. 이거 공시잖아요.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럼 부동산은요,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등기제도. 이게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인 거예요. 동산은 등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유, 다른 말로 인도, 그러는 거죠. 자, 이 시계는 제 시계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다녀요? 팔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시계인 거죠.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 소유자가 나에게 인도해 줬겠죠. 그러니까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거라고 지금 표시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잘 보면 이게 좀 비싼 거라 내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계신 분 건데,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고 다니니까 내 거로 보이는 거. 지금 닦는 거 보셨죠? 뭐 묻으면 닦아야 돼요. 그냥 갖다 놓으면 혼납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내 거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점유로서 소유권을 지금 공시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은 현재 부동산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을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등기는 갑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점유는 을이 하고 있대요. 그래도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등기로 공시가 되는 거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냐 따지면 을보다는 갑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소유자가 갑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용수익권자,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이렇게 다른데 문제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그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에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말이 조금 어려우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어요. 갑이 소유자면서 그 이름으로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산 게 아니라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등기 관련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만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만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은 없고 등기만 갖추고 있다. 실체 권리가 갑에게 있습니다라고 표시한 표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죠. 실체 권리가 없이 권리를 표시하는 게 등기인데 권리도 없이 등기만 돼 있으니까 이게 무효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제3자 병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게 등기돼 있으니까 을 건 줄 알고 얘하고 매매를 통해서 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그래도 무효 등기를 승계한 거예요. 이 등기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거야. 그러니까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을 딱 줄여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그런 거예요. 유효 등기인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수한 정이 있다. 그러면 정은 소유도 취득하고 등기도 취득하는 겁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 적절한 등기를 기초로는 당연히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럼 유효 등기인지 무효 등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동산의 점유, 인도 이거는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정한 소유자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팔에 차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 싶은데 얼마에 파실래요? 예, 20만 원 주세요. 그래서 20만 원에 팔고 사고 했다. 그럼 그분은 이 물건이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 걸로 믿고 샀다. 파는 놈이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샀다. 그럼 그 매수인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한 취득을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의취득이다. 여기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지만 여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과거에는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시험을 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고 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내요. 중간을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권리가 표시되는 걸 공시라고 얘기했고 공시 방법은 등기 아니면 점유 내지는 인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도대체 등기가 되고 어떤 권리가 점유로서 표시가 되느냐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딱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물권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국회의 제정 과정을 거친 법률도 있고요. 또 관습법도 있다. 그래서 민법 제185조의 조문 타이틀이 물권의 종류인 거예요. 물권의 종류.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도 물권은 창설될 수 있고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은 창설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도 물권의 내용도 법률과 관습법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면 임의로 창설할 수는 없다.
법률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 법률의 대표는 뭐예요? 민법이죠. 물권을 창설하고 있는 법률의 대표적인 건 민법이고 기타 특별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동차 저당법이라든지 항공기 저당법, 이것도 저당권을 창설시키는 일종의 물권을 창설시키는 특별법이죠.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여기서 민법 그래요. 민법에서 정해놓은 물권이다. 그럼 민법에서 정해놓은 물권은 소유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그래서 수익, 이 세 가지 권능을 뭐라 그래요? 소유권이다. 물건에 대한 처분, 사용, 수익의 권능을 소유권이다. 그런데 처분 권능은 이용가치, 교환가치라 그래야죠. 처분 권능은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사용, 수익 권능은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물건의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빼고 나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물건에 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리고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가치만 양도하거나 이용가치만 제3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설정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환가치만 승계시켜주는 걸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을 설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용가치만 설정해준다, 이걸 용익물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종류 3개, 용익물권의 종류 3개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 적어줘야 되겠네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 지, 전, 지, 저, 질, 유까지 했네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게 소유권에서부터 나온 권리인 거예요. 요게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요걸 용익물권, 요걸 담보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합치면 뭐라 그래요? 소유권에서 나왔는데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다. 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냐?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했으니까 교환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교환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이 교환가치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그 사람이 사용 수익해야 되죠. 나는 소유자지만 내 소유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전세권이 나의 사용 수익을 뭐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 통칭해서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물권이 이거면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생겨요.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 점유권이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다가 이 시계는 분명히 집에 계신 분 거고 제가 빌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두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고 갔으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죽겠죠? 주웠는데 우리 민법 교수가 시계 놔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사용수익하라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소유권도 없고요. 용의권도 없어요. 하지만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어요. 그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그분이요. 임차권도 없어요. 전세권도 없고 사용수익권도 없습니다. 없는데 물건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런 권리 없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그거 네 거냐?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빌렸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내놔라. 그럼 줄까요?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래, 그게 점유권인 거예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실상 지배했고, 먼저 사실상 지배한 지배 상태, 그거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물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을 구분할 때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본권이라고 얘기해요. 본래의 권리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하고, 그럼 이제 본권 중에서는 소유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이용가치를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담보물권.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해했으면 암기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다. 그래.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래요. 얼굴에 점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해가 좀 쉽습니다. 소지 누굴까요? 전지 누굴까요? 얼굴에 점 있는 사람들, 얼굴에 점 있다고 다 저질은 아닙니다. 얼굴에 점 있어서 저질이면 전 상저질이에요. 얼굴에 점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래요. 자, 이게 이제 물권의 이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111페이지 보면 물권법 권리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직접적인 지배권이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다. 또 지배권,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다.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근데 일정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가 큰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할 때 그냥 이따만 보는 거야. 전세권, 지상권이라든지 기타 채권 같은 경우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지 말고 지금은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너무 많은 막 방대하게 이렇게 흩어놓으면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건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한다.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눠져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네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네요. 이제 법률 중에서 민법 규정에 의한 물권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럼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관습법상의 물권은 3개인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 담보권, 동산의 양도 담보다. 이렇게 3개가 관습법상 물권이다. 나머지 그 박스 안에 있는 3개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온천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공원시설 이용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라 할 수 없다. 즉 물권이 아니다는 얘기고,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재산권이지만 물권은 아니다.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자, 이제 물권의 어떤 의의라든지 개념 정리가 여기서 됐으면 그러면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배타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권의 종류가 소지, 전지, 저질, 유점 8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8대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8개의 물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통적 효력이다라고 안 그러고 일반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 3가지입니다. 아니 2가지입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 그래서 일반적 효력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있는데 우선적 효력은 우리 앞에서 했어요. 권리에 충돌해서 이미 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채권 상호간에 충돌할 때라고 해서 권리에 충돌해서 이미 다 했고, 이거는 더 할 필요는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자,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물권을 가진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인데 그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는 자가 생겼대요.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 나타났대요. 그럼 배타적 지배를 못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해소해서 배타적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물권자인데 언제 물권자일까요? 현재 물권자인 거예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그래요?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염려가 있는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종류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다. 목적물 반환 청구. 누군가 내 물건을 가져가 있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시계 두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더니 어떤 분이 차고 계시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 줘요. 그럼 제가 그 시계인지 저한테 돌려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죠. 또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나대지를 놔뒀어요. 가끔가다 아들하고 가서 씨름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줄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잔뜩 차를 갖다 대놨대요. 그럼 아들하고 줄넘기 하러 갔더니 줄넘기를 못하겠다. 그럼 나 내 땅 위에서 줄넘기 해야 되니까 차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방해 예방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죠. 한참 줄넘기하고 이제 줄넘기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차 갖고 막 들어옵니다. 그럼 어이 차 치워주세요. 이거 네, 우리 지금 1시간 있다가 와서 줄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주차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한테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 대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 예방 청구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크게 본권으로서 소유권하고 소유권과 다른 권리가 뭐가 있었어요?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럼 나머지 제한물권은요? 나머지 제한물권은 결국은 소유권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아까 봤을 때요.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 그런데 제한물권 중에서 이상한 놈이 셋이가 있어요.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그래요. 이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유치권은 아예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아이고 보니까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근데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 수업 가면 제가 이런 거 암기하는 법 알려드려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저지유 그러고 손 들고 나와요. 누구요?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왜 이상하냐? 저지 얘네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고 유치권이다. 저지유 유치해서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으로 해결한다. 그래요. 이게 주관식 시험인데 물권적 청구권 유치한 놈 나와. 그래서 저지유다 쓰면 빵점이죠. 객관식 시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주관식 시험하고 객관식 시험은 암기 방법도 달라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저지유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암기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서술해 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지유 요거는 제한물권이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준용하되 제한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지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볼 필요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 또는 방해 또는 그 염려자. 종류는 목반청,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 또는 담보 제공 요구, 요것도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항상 쫓아다니는 거니까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 규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하 물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준용하는 것이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지역권은 목반청이 없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권의 효력이고요. 자, 이제 물권이 변동하는 거. 물권의 변동을 보셔야 돼요. 물권도 취득하려면 상대방의 권리를 처음부터 물권을 즉 나대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대요. 그럼 그 사람은 승계 취득하는 거겠죠. 이거 우리 권리의 변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총칙에서 배웠던 게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그 권리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권, 그럼 물권의 변동, 채권, 그럼 채권의 변동, 가족권, 그럼 가족권의 변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권리 중에서 지금 물권을 배우는 거예요.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변동이 되려면 물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생물차에서 지 마음대로 막 변동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 이 원인을 제공해서 나타나는 효과, 결과가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거 뭐 중복된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럼 총칙에 배웠던 게 왜 또 나오느냐?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 얘기할 때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 이것도 할 필요는 없고 똑같은 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 혹시 부동산이면 혹시 동산이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같으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6조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동산 같으면은 188조 내지 190조를 기준으로 인도해야, 인도는 뭐라 그랬어요? 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도해야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에요.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만 187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산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규정, 즉 법률 규정에 대해서 5개 정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상속, 판결, 기타. 그래서 이것도 경수, 상판, 기차게 생겼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 4개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칙에서 여기까지, 총칙에서는 그냥 물권이라고 안 그러고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아, 그렇구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인정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 얘기할 때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 이건 총칙 얘기고, 채권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할 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해야 되고 동산에 관한 것이면 인도해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경수, 상판, 기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개별법에 그럼 경매에 의할 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그래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수용은 공용징수니까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날이죠. 내 땅이 수용이 된대요. 근데 보상금도 안 줬는데 지가 소유권부터 취득한대. 입을 찢어야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보상금을 받는 날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가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가도 내가 보상금을 받은 날 그 사람이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실상 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상속이다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은 내가 단독 상속인인 같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내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인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채권자 취소 판결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올 게 아니거든. 그거는 물건에 관한 게 아니니까. 그럼 물건에 관한 판결은 뭐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간단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건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이행 판결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오,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그 판결문 받는 순간 권리를 취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협조 안 해주니까 매수인이 소송해서 이겼다. 그럼 매도인의 협조가 없어도 판결문 가지고 지가 가서 등기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춘 거예요. 매도인이 협조 안 해주니까 판결로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그럼 가갖고 판결문 가져가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고 그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사례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소송이 이 소송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이게 많고 이거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기타인데 기타 뭐 혼동도 있고 첨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기타 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는 취득시효예요. 245조 1항에 취득시효에 의할 때는 등기해야 법조문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에요. 근데 법률 규정에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등기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할 때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어요.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데 소유권에 가면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 시험 다시 봐야 돼. 하자 있는 시험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자, 그래요.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해야 되고 부동산 같으면 등기해야 되고 동산 같으면 점유 내지는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처분 시는 등기해야 된다. 기타 법률 그래 부동산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런데 B에 보시면 등기해야 취득 뭐요? 점유 취득 시효다라고 하는 거 245조 1항에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산이다라고 하는 건 별도의 특별 규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기의 효력이죠. 이 등기의 효력은 지금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등기는 지금 18회도 나왔고 17회도 등기에 관한 게 나왔는데 이게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 이걸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해봐야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도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그래갖고 제가 뭐 대변 순추 후 대변을 순조롭게 보니까 후하고 한숨 쉬고 있다라고 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려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해시킵니다. 또 암기해야 되는 거 경수상판 기차게 생겼다 뭐 대변 순추 후 뭐 절대 권한은 5년 안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할 거 있으면 다 암기시키는데 이거는 암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암기하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 가지고 실체권리가 뭐고 등기가 뭐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아닌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한 20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포켓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서 집어넣긴 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있잖아요. 기본서 다 끝나고 혼자 정리할 때 개념 정리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 그때 보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테마 9번에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그래요. 그것도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테마 10번으로 갑니다. 116페이지요. 테마 10번. 동산 물건의 변동, 그래서 공시와 인도다라고 하는데요. 자, 동산 물건의 이제 등기는 그때 가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 동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인도, 점유, 이거 있었죠? 동산 물건의 변동. 그래서 변동의 공시는 뭐다? 인도다. 인도. 그래서 점유다. 점유 방법이 4개가 있어요. 인도 방법이 4개.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요거 이제 서류 취득 같은 거 나올 때는 또 요 4가지 동산의 인도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인도. 다른 말로 점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인도 방법 4가지가 있는데, 먼저 갑이 있다. 그리고 을이 있다. 갑이 현재 소유자고 점유도 하고 있다. 근데 을에게 동산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도 을이, 점유도 을이 하는 바람에 없어졌다. 요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소유만 하고 있었어요. 소유만 하고 있었고, 점유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얘는요, 소유는 없지만 점유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얘한테 인도해 줍니다. 뭐를? 소유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 점유를 승계받는다.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소유와 점유를 다 하고 있는데 얘한테 넘겨주는데 뭐만 넘겨주는 거야? 소유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유가 없어지고 점유는 지가 계속하면서 소유권만 얘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소유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데 점유가 직접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글씨가 개판이 돼버렸네. 좁은 칸에다 쓰려고 그랬더니. 점유를 하기는 하는데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직접 점유하는 놈은 A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A한테 임대차 관계라고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차가 끝나면 갑이 A한테 어이 목적물 이제 돌려주고 너 나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어이 내 물건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권리를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금 점유는 못 주지만 간접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임대차 기간 끝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네가 행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A에 대해서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을에게 이전되는데 이걸 현실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인도. 요거를 간이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점유 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지금 갑은 A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그 반환 청구권을 누구에게? 을에게 양도한다. 그래서 목반청의 양도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줍니다. 애따 받아라야. 이건 애따 받아라. 소유와 점유 다 주는 거죠. 애따 받아라. 현실인도야. 간이인도는 임차인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지가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거 너 가져. 이거죠. 얘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너 가져. 그래요. 그거 너 가져. 간이인도. 요거는요.
내가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저놈이 굳이 사겠다는 거야. 나 이거 3개월은 더 써야 되는데 그래도 살래? 그럼 3개월 있다 팔을게.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 지금 팔으라고 3개월 있다 물건 가져가겠다고. 그럼 지금 소유권 넘겨줘요. 넘겨주지만 물건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은 나중에 줄게. 이거는요. 딴 놈 빌려줬는데 굳이 지가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받아가죠. 물건 네가 받아가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야. 이게 물건은 네가 받아가잖아. 저거 너 가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라고 해서 동산의 인도 방법 4가지다. 그래요. 이거 애따 받아라. 그거 너 가져. 물건은 나중에 줄게. 저거 받아가죠. 그러죠? 한국말 아닌 것 같다. 저거 받아가죠. 그죠? 네. 좀 어렵네, 발음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에요.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병존할 수 없는 2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는 소멸하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동이에요. 병존할 수 없는 2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킨다.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고 개념이 정확히 안 잡히면 확 뒤집히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개념만 잘 잡는 거야.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그냥 보시면 돼요.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자고요. 이 을이 여기에 전세권자요. 아니면 지상권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당권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제한물권자일 수 있어요. 다 있는데 세 번째, 을이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갑한테 샀다 그런 얘기죠. 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이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갑한테 내가 그냥 사버린 거죠. 그렇으면 소유권 가지고 분명히 이 집 사용수익할 수 있죠. 소유권 가지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전세권 또 있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전세권을 갖는 결과가 된다고요. 이런 걸 혼동이라 그래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지상권을 갖는다.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을 갖는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혼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보존할 가치가 없어지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고요. 그러면 보존할 가치가 없을 때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겠네요.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소유자인데 말이죠. 이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리고 3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 거죠. 아, 이게 없으면 이거 혼동으로 소멸시킨다고 여기서 봤잖아요. 저당권도. 근데 이게 있네. 그런데 이걸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얘가 경매 실행하게 되면 얘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받는 건데 이게 살아있으면 얘가 경매를 실행해도 여기서 받을 거 다 받고 남는 거 있으면 여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얘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후순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봐 지금 하니까 벌써 머리 막 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요거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들었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을이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담보로 제공하고 돈으로 쓸 수 있어요.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고 여기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한테 샀대. 또 이게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도 같이 지어진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도 같이 지어지는 거지. 여기에 부정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돈 안 갚아도 이거 지어진다. 얼마나 땡큐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병존할 필요가 없는 2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보존할 가치가 없는 권리는 소멸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자기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중요합니다. 금년에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혼동은요.
그래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면 건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 개념만 정리했어요.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하고 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서로 혼동하면 제한 물건이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동한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 혼동하고 있는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 여기 예외고 그 물건에 후순위 권리가 또 있더라. 이 경우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나머지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의 혼동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사례만 들면 여러분은 분명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고 저물권서부터가 이제 물권 강론이죠. 물권 강론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이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